어머니의 장례식,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제사상을 엎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그 순간, 10년 묵은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과연 그 며느리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뒤흔든 매화 비녀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빌라,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 짙은 국화향이 코끝에 스쳤다. 고인이 된 이선우 여사의 장례식장, 낡은 상투관에서 울려 퍼지는 낮은 조가는 슬픔을 더욱 깊게 찔러왔다. 푸른 꽃과 하얀 국화 사이 여사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범접하기 어려운 학자의 기품을 품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큰며느리 한지아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빈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프리랜서 요리 연구가인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지난 10년간 시어머니의 희귀 난치병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며 마음고생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지아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아침상, 밤새 이어진 기침 소리에 끓여올린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얼음장처럼 차가운 가슴으로 돌아왔다. 어머님, 제 진심은 어디에 닿았을까요? 끝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신 건가요? 그녀의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워졌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와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다. 지아가 조용히 물을 따르려던 순간 둘째 며느리 서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그녀의 귀에 박혔다. 어머님, 마지막까지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때였다. 갤러리 큐레이터 서유진의 목소리가 빈소의 공기를 가르듯 또렷하게 들려왔다. 화려한 장례식장 조명 아래 그녀의 검은 상복은 고급스러운 광택을 뿜었고, 눈가에 반짝이는 큐빅 박힌 손수건은 눈물을 훔치는 대신 화려한 연극 소품처럼 보였다. 유진의 옆에는 남편 강우진, 스타트업 사업가였지만 연이은 실패로 기세가 꺾인 그는 아내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사업 실패의 짐에 짓눌려 딴으로 꺼질 듯 축 처져 있었고, 아내의 번쩍이는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늘 제게 유진아, 너는 참 똑똑하고 야무지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유진은 애써 슬픔을 연기하며 말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형님이 제대로 간호하지 못해서. 그녀의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친척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지아는 속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다. 나는 지난 10년간 무엇을 위해 버텨왔던가? 이 모든 희생이 결국 이렇게 짓밟혀야 하는가? 결혼 초 이선우 여사는 지아의 친어머니 민화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그녀를 무척 아꼈었다. 미술사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던 제자의 딸이었기에 지아에게 남다른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아가 임신의 어려움을 겪자 과거 유산의 아픔으로 아이를 잃었던 이선우 여사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동시에 완벽주의자였던 그녀에게 대를 잇지 못한다는 사실은 학자로서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듯한 강박으로 다가왔다. 이 불안감이 고스란히 지아를 향한 냉대로 표출되었다. 자신의 아픔을 투영하며 더욱 모질게 대했던 것이다. 지아는 장례식장을 나와 잠시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남편 강현수, 대기업 해외사업부 팀장인 그는 해외 출장 중 급히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죽음에 깊이 슬퍼하면서도 아내의 힘든 시간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살았던가. 내 아내의 눈물이, 내 어머니의 고통이, 내 침묵 속에 묻혀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다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조차 헤아리지 못했던 내 어리석음이 한없이 부끄럽다. 그의 마음속에서 뒤늦은 후회가 파도쳤다. 밤늦도록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후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강태준 대법관은 굳건한 표정 뒤로 깊은 슬픔을 감춘 채 아내의 영정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마치 오래된 잉크처럼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는 평생 과묵했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깊은 통찰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태준 대법관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늙은 목소리에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함께 아내를 잃은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다. 이제 아내도 없으니 내게 재산이란 부질없는 것이다. 강씨 가문에 전해 내려온 것들이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줄 생각이다.
순간 유진의 얼굴에 탐욕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녀는 남편 우진에게 눈짓했고 우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신 분께 재산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이가 어머니께 얼마나 헌신적이었는데요. 지아는 억울함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지난 10년간의 헌신은 외면당한 채 겉으로만 효도를 했던 유진이 이제 재산까지 차지하려 드는 상황이 기가 막혔다. 식사가 끝난 후 지아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 그때 빈소 옆 작은 대기실에서 유진과 시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걸음을 멈췄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유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어머니 건강이 형님 때문에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간호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귀에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통증으로 밤새 신음할 때마다 곁을 지켰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24시간 간호를 도맡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호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아는 손이 떨려왔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봤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억울함, 시어머니의 냉대를 묵묵히 견디며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밤낮으로 병간호를 하며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지아의 심장이 비청이 터질 듯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동시에 등줄기에서는 뜨거운 땀이 흘러내렸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깨진 유리조각처럼 박힌 말들이 가슴을 찢는 통증을 안겨주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희생과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지아는 다시 빈소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단단했다. 지아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귀를 울렸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유진의 비열한 속삭임, 시아버지의 묵인, 남편의 외면, 그 모든 것이 썩은 밧줄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이대로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 같았다. 그녀의 눈앞이 피로 물든 듯 붉게 번졌다. 차라리 모든 걸 뒤엎어버리자. 이 억울함, 이 분노를 누구도 외면하지 못하게 터뜨려버리자. 지아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재단을 향해 뻗은 두 팔에는 10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다. 제가 지난 10년간 어머님의 밥상을 차리고 밤샘 간호를 할 때 이 집안의 식구는 저 하나였습니다. 저의 헌신이 이렇게 더러운 탐욕으로 짓밟혀야 합니까? 지아의 목소리는 처음엔 억눌린 흐느낌 같았지만 이내 10년 묵은 한이 터져나오듯 갈라졌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마지막 더러운 탐욕이라는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까지 지켰습니다. 동서가 숨긴 그 비열한 녹음처럼 저는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지아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 지아는 재단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순간 재단이 기울어졌고 시어머니의 영정사진과 재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꽃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바닥을 굴렀고 촛불이 꺼졌다.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어진 정적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게 모두의 심장을 찔렀다. 지아야! 남편 현수가 놀라서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형님! 유진의 비명이 울렸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눈에는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이 스쳤다. 우진은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시아버지 강태준 대법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아를 바라보았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10년 동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깨진 꽃병의 물이 바닥을 적시며 천천히 퍼져나갔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지만 그 사진 속 표정은 여전히 엄격하고 단호해 보였다. 마치 죽어서도 지아를 질책하는 듯했다. 그 순간 지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제사상과 깨진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때는 10년 전 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적였고 지아는 12시간 근무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하얀 머리의 단정한 노부인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지아가 노부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노부인은 통증에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아는 즉시 노부인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응급실 의사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정확한 관찰과 빠른 대처 덕분에 노부인은 급성 담낭 진단을 받고 적시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님. 통증이 가라앉자 노부인이 지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큰 고생을 면했네요. 괜찮습니다. 제 일인걸요. 지아가 미소 지었다. 그 노부인이 바로 이선우 여사였고 그녀는 지아의 친절과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퇴원 전날 이선우 여사는 윤 비서에게 미리 지시해 자신의 아들 강현수를 병원에 데려왔다. 사실 이선우 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지아의 어머니 민화는 이선우 여사는 미술사학 연구를 돕던 재능 있는 제자이자 동료였다. 민화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이선우 여사는 남몰래 지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아의 됨됨이와 간호사로서의 헌신적인 면모를 눈여겨보며 아들의 배우자로 점 찍어두었던 것이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간호사야. 이선우 여사가 지아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남편감으로 어때? 이선우 여사가 웃으며 말하자 지아는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 앞에선 헌질한 키의 남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강현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6개월 후 결혼으로 이어졌다. 지아는 현수를 사랑했고 특히 그의 어머니 이선우 여사가 자신을 아들의 배우자로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결혼 초기 모든 것은 완벽했다. 이선우 여사는 지아를 친딸처럼 아끼고 집안일도 함께 도왔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며 간호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현수가 장남이었기에 이선우 여사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으로 시작했다. 지아야, 요즘 아침에 좀 늦는데 우리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단다. 매번 말하는데 아직도 음식이 싱거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간이 좀 센 음식을 좋아한단다. 옷차림이 너무 단정하지 않구나. 지아는 모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은 계속 높아졌고 지아의 노력은 늘 부족해 보였다. 결혼 2년이 지났을 때 지아와 현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그들은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지아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는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현수가 지아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남편에게 아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였다. 불임 사실이 알려지자 이선우 여사는 지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아야, 우리 가문의 매화비녀는 대를 잇는 며느리에게만 전해져 왔단다. 네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은 지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때 유진이 이선우 여사에게 걱정스러운 척 속삭였다. 어머님, 형님이 정말 아이가 없으면 어쩌죠? 이대로 강씨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건 아니겠죠? 어머님이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셨는데요. 유진의 말은 이선우 여사 내면의 트라우마를 날카롭게 찔렀다. 아이가 없다고? 내게 또다시 이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겪었던 그 절망이 어찌하여 저 아이를 통해 다시 나타나는가? 나의 죄인가? 이선우 여사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지아에게 모질게 돌아서는 냉대를 보였다. 자신의 아픔을 투영하며 더욱 모질게 대했던 것이다. 현수는 어머니의 그런 말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도 집안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시는 거야 라고만 말했다. 지아는 남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것에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결혼 5년 차에 시동생 강우진이 결혼했다. 그의 아내 서유진은 첫인상부터 완벽했다. 명문대 출신의 단정한 외모, 공손한 태도까지 갖춘 유진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진이는 정말 예쁘고 너무 잘해. 시어머니가 주변 친지들에게 자랑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음식 솜씨도 좋지. 지아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했다. 그녀는 유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동서로서 서로 도우며 지내고 싶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유진이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첫 손자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유진을 우리 집의 보물이라고 불렀다. 유진아,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었구나. 고맙다. 그 순간부터 지아와 유진 사이의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유진이 끓인 미역국은 정말 맛있다라고 칭찬받았지만 지아가 같은 방법으로 끓인 미역국은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진이 시부모님께 드린 선물은 센스가 좋다고 인정받았지만 지아의 선물은 굳이 이런 걸 사왔니? 라는 반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녀는 전직 간호사로서 시부모님의 건강을 꼼꼼히 챙겼고 특히 시어머니의 휴기 난치병 관리에 신경 썼다. 현수가 해외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동안 지아는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지켰다. 그러던 중 결혼 7년 차에 시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되었다. 초기에는 잠시 호전되었지만 몇 년 후 병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다. 시어머니는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고 부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지아는 자신의 요리 연구가 경력을 뒤로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전념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관리하고 요리 연구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특별한 영양식을 개발했으며 밤에는 2시간마다 일어나 체위를 바꾸고 욕창을 방지했다. 항암 치료 후 구토가 심할 때도 통증으로 밤을 새울 때도 지아는 항상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지아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진이 가끔 방문할 때만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우리 유진이 왔구나. 반갑다. 아이고, 바쁜데 왔니?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 유진은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세를 했고 실제 간호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문할 때 화려한 꽃다발과 비싼 보양식을 들고 와서 주변의 시선을 끌었지만 시어머니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유진이 잠깐 손을 잡아주는 것에 더 큰 위안을 느끼는 듯 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유진이 주변에 지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일이었다. 그녀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아가 시어머니의 약을 제때 침가드리지 않았다거나 식사를 소홀히 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올 때마다 지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 그런 말들을 하면 오히려 시어머니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그저 자신이 진심으로 돌보면 언젠가는 알아주시리라 믿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마지막 몇 주는 지아가 병원 침대 앞에서 하루 24시간을 지켰다. 현수도 해외 출장을 미루고 돌아왔지만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지아가 홀로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지아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지아의 손을 약하게 꼭 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지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아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10년간의 서운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유진이 한 말을 들었을 때 10년간 쌓인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10년간의 헌신과 소외감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강태준 대법관을 바라보았다. 노 대법관은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님,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님은 항상 말씀이 없으셨지요.
강태준 대법관은 평생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30년을 재직하며 그는 강의실에서도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했다. 학생들은 그를 침묵의 강 교수라고 불렸지만 동시에 그의 통찰력과 지혜를 존경했다. 가정에서도 그는 과묵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신문을 읽으며 가끔 오늘 날씨가 좋구나 라고 말하는 정도였고 저녁 식사 때는 밥이 맛있다는 짧은 칭찬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집안 대소사는 아내 이선우 여사가 결정했고 그는 묵묵히 따랐다. 지아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 강태준 대법관은 단 한마디만 했다. 잘 부탁한다. 그 후로 그는 지아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지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 시간에 이선우 여사가 지아의 음식을 비난할 때마다 강태준 대법관은 조용히 그 음식을 더 많이 먹었다. 지아가 시어머니의 약을 정확히 챙겨드리는 모습,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의 냉담한 대우에도 묵묵히 참는 모습까지 모두 그의 눈에 담겨 있었다. 유진이 가족에 합류한 후 강태준 대법관은 더욱 침묵했다. 시어머니가 유진을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상황에서 그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유진은 시아버지의 과묵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그를 무시했다. 강태준 대법관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유진은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시어머니에게만 온갖 관심을 쏟았다. 어머님, 이 영양제 정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손 보세요. 어머니 닮아서 정말 예쁘죠? 유진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아버님 식사하세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다. 그런 유진의 태도에도 강태준 대법관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유진이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세를 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강태준 대법관이 부엌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지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물 한 잔만 줄 수 있나? 지아는 즉시 깨끗한 컵에 물을 따라 시아버지께 드렸다. 강태준 대법관은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은 후 갑자기 지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늙었지만 단단했고 그 단단함 속에 10년 묵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난 다 알고 있었다, 지아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마치 오랜 세월 감춰둔 비밀을 토해내듯 떨렸다. 내 어머니 민화가 내게 물려준 그 요리 솜씨와 따뜻한 마음, 내 아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어쩌면 내 어머니의 빛을 내 아내가 감당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 쓰지 말거라. 진실은 결국 가장 환한 곳에서 빛나는 법이니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지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님이 정말 내 마음을, 어머니의 진심을,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태준 대법관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고 지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갔다. 그 짧은 순간이 지아에게는 10년 중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시어머니 이선우 여사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강태준 대법관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고 동시에 지아가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유진은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세를 했고 실질적인 간호는 지아가 전담했다. 어느 날 밤 이선우 여사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다. 지아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고 강태준 대법관도 아내의 병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새벽 무렵 시어머니가 잠시 안정을 찾아 잠이 들자 지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복도로 나갔다. 복도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든 지아는 병실에서 들려오는 강태준 대법관의 목소리에 깨어났다. 평소 과묵했던 시아버지가 아내에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물어볼 것이 있네. 강태준 대법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지아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다. 지아는 10년 동안 우리에게 헌신했어. 특히 당신에게. 강태준 대법관이 계속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당신은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아는 좋은 아이야.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지아는 시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이선우 여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벽녘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아내의 임종 후 강태준 대법관은 다시 말이 없어졌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그러나 인생은 때로 오해와 침묵 속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 빛을 발하고 용서와 이해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된다는 깨달음이 그의 침묵을 깨고 있었다. 지아는 이제 시아버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약함이 아닌 강함이었고 무관심이 아닌 깊은 사랑이었다.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 유진은 여전히 주도적으로 나서며 시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버님, 이런 일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며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하려 했다. 하지만 지아는 시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의 뜻에 따라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 모든 상황이 폭발했다. 지아야! 강태준 대법관의 목소리가 지아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서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괜찮다. 그가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지아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깊은 이해심과 사랑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봄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단을 엎어버린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두 패로 나뉘었고 지아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식어가는 온기를 느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여보, 도와줄 것 없어요? 현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대기업 해외사업부 팀장인 그는 해외 출장 중이던 어머니의 장례식에 겨우 참석했다가 다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재단을 엎다니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지아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10년간의 억눌림, 유진의 끊임없는 모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을 뿐이었다. 미안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서가 한 말들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 장례식장이었다고요. 친척들, 지인들 다 보는 앞에서.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후회가 밀려왔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의 장례식을 망치다니.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아버님께도 사과드릴게요.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내를 보낸 슬픔도 크신데 장례식에서 그런 일까지 생기니.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가 입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현수가 문을 열자 유진과 우진이 서 있었다. 유진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보였다. 하지만 지아는 그것이 진짜 슬픔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지아를 쳐다보지 않았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왔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다. 사실 많이 걱정돼요. 유진이 천천히 말했다. 형님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만이 아니라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대요.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현수가 그녀의 손을 잡아 제지했다. 계속 말해보세요. 아버님께서 많이 힘드신데 형님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시대요. 유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사실 아버님 댁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에요.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현수가 놀라 물었다. 많이 우울해하세요. 어머님 잃으신 슬픔도 크신데 장례식에서 그런 일까지 생기니. 유진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아버님께서는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시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와 시아버지 사이에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다. 제가 내일 아버지 보러 다녀올게요. 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당분간 형수님은 뵙고 싶지 않다고. 지아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현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께서는 형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요즘 형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님, 진정하세요. 유진이 놀란 척하며 물러섰다. 보세요, 또 감정 조절을 못하시잖아요. 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걱정이 교차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님,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간호하느라 너무 지치셨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아버님을 모실게요. 지아는 유진의 말에 담긴 의도를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을 가족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유진이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렇게 유진과 우진이 돌아간 후 지아는 남편에게 진실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현수는 지쳐 보였고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 손을 들어 지아의 말을 막았다. 오늘은 이만 쉬어요. 내일 아버지 뵙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진이 집안 전체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더 끔찍한 것은 현수가 그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하며 깊은 후회에 잠겼다. 아침이 밝아오자 지아는 직접 시아버지 강태준 대법관 댁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현수가 출근한 후 그녀는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시아버지라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시아버지 댁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유진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유진이었다. 형님? 유진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 왜 오셨어요? 아버님께 사과드리려고요.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안 돼요. 유진이 문을 좁게 열어둔 채 말했다. 아버님이 지금 편찮으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셔서 제가 와봤어요. 지아는 유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형님 때문에 아버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제발 오늘은 가시고 다음에 오세요. 지아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가득했다. 하지만 더 이상 다툴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럼 다음에 올게요.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지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유진은 계속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지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그녀가 시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암시까지 했다. 지아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이제는 시아버지의 지지마저 잃은 듯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이 지아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그 틈을 유진이 완벽하게 파고들었다. 장례식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봄이 깊어지며 정원의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지만 강태준 대법관의 집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창가에 앉아 책을 넘기던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깊었다. 더욱 아픈 것은 아내가 떠난 후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었다. 강태준 대법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둘째 며느리 유진이 틈만 나면 찾아와 지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아들 현수는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큰 며느리 지아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강태준 대법관이 중얼거렸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아내 이선우 여사가 마지막까지 써온 일기였다. 강태준 대법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다. 나는 법정에서 수없이 많은 진실을 판결해왔다. 그러나 내 집안의 진실은 법의 잣대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실타래였다. 아내의 깊은 고집과 상처를 알기에 함부로 이 매듭을 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아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유진의 악행이 도를 넘어설 때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내 집안을 침묵의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음을. 그날 저녁 강태준 대법관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비서에게 지시하여 각자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윤 비서는 강태준 대법관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의 일을 돌봐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선우 여사와 강태준 대법관의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내일 저녁에 다들 집으로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다. 현수와 지아가 먼저 도착했고 조금 뒤에 우진과 유진이 들어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유진은 시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끓인 보약 드셨어요? 유진이 다정하게 물었다. 강태종 대법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다. 나는 평생 법정에 서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왔다. 이제 이 집안의 법정에 너희를 세우려 한다. 한 달간 너희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누가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했고 누가 탐욕에 눈이 멀었는지. 강태준 대법관이 침대에서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유진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는 퇴원하시고 편안히 계실 때. 유진아. 강태준 대법관이 유진의 말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평생 말이 없다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느냐.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우진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현수와 지아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강태준 대법관이 계속했다. 특히 유진아, 나는 네가 어떤 아이인지 다 안다.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그 웃음은 곧 사라졌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넌 내 앞에서는 효부 행세를 하지만 뒤에서는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강태준 대법관의 말에 유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때 우진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진다. 그는 자신이 녹음한 파일이 언급될까 두려워 자신도 모르게 지아를 쳐다본다. 나는, 그리고 내 아내도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강태준 대법관은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표지가 닳고 구겨진 것으로 보아 오랜 세말 소중히 간직된 것임이 분명했다. 이건 내 아내의 일기장이다. 강태준 대법관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일기장 표지를 쓰다듬었다. 아내가 마지막 1년 동안 써온 것이다. 아내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강태준 대법관이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특히 지아에 대해서. 시아버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지아가 밤새 내 곁을 지켰다. 큰며느리가 정말 고맙다. 어느 순간부터 큰며느리에게 표현을 잘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지아는 사실 내 오래된 제자의 딸이다. 그녀의 어머니 민화는 내 미술사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재원이었다. 그녀의 섬세한 필체와 깊은 통찰력은 내게 늘 영감을 주었지. 지아에게서 그녀의 그림자가 보여 마음을 썼건만 대를 잇지 못하는 모습에 그만 내 오랜 아픔이 덧나 모질게 굴었다.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어머님께서 제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그녀는 놀라움과 감격에 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강태준 대법관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지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이다. 그 아이의 간호사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내 생명을 연장시켰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아이를 많이 아프게 했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우진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안쳤다. 아내는 유진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강태준 대법관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작은 며느리는 내 앞에서만 효보 행세를 한다. 겉으로만 잘하고 속은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자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그녀는 매화비녀의 가치를 탐내는 듯하다. 그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우리 강씨 가문의 비밀 기록으로 가는 열쇠이자 일제강점기 선대에서 숨겨둔 재산의 단서가 새겨져 있다. 그녀의 탐욕이 자칫 가문을 위태롭게 할까 두렵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그건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조용히 해라. 강태준 대법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어. 강태준 대법관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것은 아마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았다. 글씨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내 남편에게 부탁한다. 지아를 잘 돌봐주고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길. 그리고 유진이의 욕심을 경계하게. 그리고 윤 비서에게 맡겨둔 봉투를 꼭 찾아 매화비녀의 비밀을 밝혀달라. 병실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유진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지아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1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헌신이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렸다. 어머니,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알아주셨군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 대법관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내 침묵이 지아를 더 아프게 했구나.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 대신 이해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강태준 대법관은 천천히 일기장을 지아에게 건넸다. 이제 이 일기장은 네가 가지고 있거라. 이건 너의 10년 헌신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이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다. 1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이 작은 일기장으로 치유되는 듯했다. 유진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강태준 대법관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유진아, 실망이다. 그리고 우진아, 너도 할 말이 있을 텐데.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아내를 돌아보았다. 유진아, 이제 그만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사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아니, 다 들었어.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병실 안에는 유진이 강태준 대법관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냉정한 대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유진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 없이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진을 바라보았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유진아. 이렇게는 못 살아.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더 깊이 처져 있었다. 아버지께 그리고 지아 형수님께 이제야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을까? 병실 안에는 지아, 현수, 그리고 강태준 대법관만 남았다. 지아야, 강태준 대법관이 부드럽게 불렀다. 내가 앞으로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랜 세월 참아온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변해 그녀의 뺨을 적셨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오해와 갈등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침묵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강태준 대법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을 용서해라, 지아야.
지아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희망과 감사함이 빛나고 있었다. 현수는 아내와 아버지의 손을 함께 잡았다. 오랫동안 묵인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병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치 이선우 여사도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이선우 여사의 49제를 맞은 날 지아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은 따스했고 창가에 놓인 하얀 국화는 맑은 향기를 내뿜었다. 지아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갓 쪄낸 뽀얀 시루떡에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부엌 가득 퍼지고 나무를 묻히는 손길에서는 오랜 세월 다져진 정성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갈비찜은 약한 불에서 밤새도록 은근하게 익어가며 깊은 맛을 냈다. 여보, 도와줄 것 없어요? 현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모든 준비를 하고 싶어요. 현수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정오가 되자 강태준 대법관이 도착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눈은 맑고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지아가 반갑게 맞이했다. 많이 지치셨네요. 강태준 대법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이다, 지아야. 유진과 우진 부부는 오지 않았다. 병원에서의 일 이후 유진은 우진과 별거에 들어갔고 강태준 대법관은 우진에게 합의 이혼을 권유한 상태였다. 우진만 가끔씩 전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유진은 완고했다. 유진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진이가 전화로 말했다. 지아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다. 거실에는 깔끔하게 제단이 차려졌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중앙에 놓였고 그 앞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현이 피어오르며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제단을 점검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엎어버린 그 제단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싶었다. 깨진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던 영정사진은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지아의 앞에 놓였다. 그 사진 속 어머님의 얼굴은 더 이상 엄격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할까요? 지아가 묵묵히 물었다. 강태준 대법관은 천천히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수와 지아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시아버지는 술잔을 올리고 공손히 절을 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여보, 49일이 지났소. 이제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가시오. 현수도 아버지를 이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마지막으로 지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어올렸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엄격했던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후회 그리고 사랑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님,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저지른 행동 용서해 주세요. 지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지아는 정중히 절을 올렸다. 그녀의 절에는 10년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화해와 감사함까지. 제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생전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강태준 대법관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지만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지아야,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강태준 대법관이 조용히 상자를 내밀었다. 지아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다. 아내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긴 물건이다. 강태준 대법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결혼 전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지. 지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매화 비녀가 놓여 있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고 끝에는 작은 연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너에게 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단다. 강태준 대법관이 설명했다. 지아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자신에게 주려 했던 물건이라니.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너의 시어머니가 결국 가장 신뢰했던 사람은 결국 너였다, 지아야. 강태준 대법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록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네가 우리 가족의 진정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이 작은 비녀를 통해 치유되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아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지아는 다시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비녀를 들어보았다. 어머님, 이 소중한 선물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알아요, 어머님의 진심을. 현수와 강태준 대법관도 지아 옆에 섰다. 세 사람은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렸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가의 국화꽃잎을 살짝 흔들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선우 여사의 미소 같았다. 이제 그녀도 평안을 찾은 듯했다. 49제를 지낸 후 6개월이 흘렀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어느 날, 지아는 간호사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하얀 유니폼과 붉은 십자가 배지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10년 만에 다시 입게 된 간호사 유니폼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가져왔다. 여보, 어때요? 저 오랜만이라 어색한데? 지아가 현수에게 물었다. 현수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정말 잘 어울려, 우리 간호사 선생님. 지아는 쑥스럽게 웃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된 것은 강태준 대법관의 도움이 컸다. 그는 오랜 지인인 병원 이사장에게 지아를 추천했고 병원 측에서는 기꺼이 그녀를 중견 간호사로 채용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현수와 지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현수는 자신의 부재와 무관심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해외 출장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무엇보다 지아의 꿈과 희망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녁에 아버지가 오신대요. 현수가 말했다. 첫 출근 축하한다고. 지아는 미소 지었다. 강태준 대법관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묵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지아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태준 대법관은 아내를 보낸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대학 도서관에 나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법학 연구도 재개했다. 특히 지아와 현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가볼게요. 첫날 파이팅! 현수가 아내에게 응원의 키스를 해주었다. 병원에서의 첫날은 바쁘고 긴장되었지만 지아에게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1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다. 병동수 간호사는 지아의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동료 간호사들도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저녁이 되어 지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강태준 대법관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지아야, 첫 출근 축하한다. 강태준 대법관이 미소 지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아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청진기가 나왔다. 은색 바탕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님, 이런 선물을. 지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네가 다시 꿈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강태준 대법관이 말했다. 식사 중에 지아와 현수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태준 대법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입양했어요. 강태준 대법관의 눈이 빛났다. 정말이냐?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지아와 현수는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시아버지의 반응을 걱정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기쁨에 마음이 놓였다.
어떤 아이인지 물어봐도 될까? 강태준 대법관이 물었다. 4살의 여자아이예요. 지아가 대답했다. 이름은 강수아이고 정말 예쁘고 밝은 아이예요. 다음 주에 아버님께 소개해드릴게요. 손녀라. 강태준 대법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가족의 이름으로. 1년 후 봄날의 아름다운 오후, 지아의 집 정원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제 5살이 된 수아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꽃들을 가리켰다. 검은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그녀는 지아의 손을 잡고 이 꽃 저 꽃을 탐험했다. 강태준 대법관은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손녀를 무척이나 아꼈고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동화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수아가 달려와 강태준 대법관의 무릎에 앉았다. 이거 봐요, 예쁜 꽃이에요. 수아의 작은 손에는 하얀 진달래꽃이 들려 있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강태준 대법관이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란다. 할머니요? 수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수아는 할머니 얼굴도 몰라요. 강태준 대법관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시어머니 이선우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분이 바로 너의 할머니란다. 강태준 대법관이 사진을 수아에게 보여주었다. 수아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할머니 예뻐요. 근데 왜 눈썹이 찡그려져 있어요? 강태준 대법관은 부드럽게 웃었다. 네 할머니는 엄격했단다. 하지만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거란다. 강태준 대법관이 설명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 특히 네 엄마를 정말 믿고 의지하셨단다. 지아는 정원 가장자리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시아버지의 따뜻한 설명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다르게 기억하게 되었다. 엄격함 뒤에 숨겨진 사랑과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까지. 할머니가 있었다면 우리 수아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강태준 대법관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말했다. 진짜요? 할머니가 수아 좋아했을까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이지, 강태준 대법관이 말했다. 그때 현수가 정원으로 나왔다. 그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수아는 아빠를 보자 달려가 안겼고 현수는 딸을 높이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 간호사로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정원에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하얀 진달래 꽃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선우 여사의 미소 같았다. 지아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